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법정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산업재해에 대한 판단이었고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출생을 했어요. 네. 이게 대법원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2009년에서 2010년도에 네. 그 제주 의료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들 15명이 이제 5명은 유산을 하고 4명이 출산을 했는데 네. 그 출산한 아이들에게 선천성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한 직장에서 10명이 되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15명 중에 5명은 이제 유산을 한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유산된 그 임산부들에게는 전수조사를 거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유산까지 이루어졌냐라고 해서 네.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밝혀졌어요. 그 밝혀진 원인을 보니까 그 중증 환자들에게 그 알약을 삼키지 못하니까 그 약을 분쇄하게 하고 예. 그리고 간호사들이 이제 3교대로 굉장히 근무 그렇죠. 조건이 힘들잖아요. 힘들죠. 예. 그런데 그 임신한 그 여성 간호사들에게 3교대인데 또 무리한 그 근무 시간 초과가 되고 그 제주 의료원이 그 당시에 경영난이 악화돼가지고 굉장히 근무 시간이 뭐 더 증가되고 열악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약품 그 분쇄했던 약품 중에서는 또 그 임산부들에게 굉장히 유해한 약품 성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마스크라든지 보호 장구 없이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약품을 분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서 그 유산까지 가고 또 그것이 아이들에게 이제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서 선천성 질병을 얻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비극이 발생한 건 10년 만이었고 네. 소송 제기된 지 6년 만에 이제 어제 이게 판결이 나온 네.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사실 1심에서는 2014년도에 소송이 제기되고 1심에서는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간호사들의 그 아이들이 지금 환자이기 때문에 그 요양급여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 이제 판단을 했고 그랬는데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한 거예요. 네.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이게 뒤집혔어요. 아, 그래요? 네. 항소심에서는 요양급여는 수급권자가 근로자여야 된다. 근데 근로자가 아닌 아이에게 요양 수급권자가 인정되는 이 분리되는 걸로 인정할 수가 없다. 네. 라고 해서 아이가 아픈 거는 근로자인 엄마가 아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산업재해 인정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자 이제 대법원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이 다시 그 항소심을 이제 꾸짖으면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아이가 아픈 것은 엄마에게 있을 때 그 모체에 있을 때 질병을 얻게 된 것이고 후에 출산하게 되어서 아이가 별개의 독립된 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여전히 그 모체에게 그 수급권이 인정된다고 봐야 된다라고 한 거죠. 네. 어제 보도들을 보면 이 내용을 다뤘던 그 제목들을 보면 태아에게 인정된 첫 산재라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태아는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권리 의무 그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법에서 봤을 땐 네,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가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모체에게 그게 귀속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굉장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건데 네. 이거를 엄격하게 그러면 태아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서 태아 당시에 유산이 되면 그 모체에게 귀속돼서 모체는 엄마는 그 산자가 인정이 되지만 출산한 경우에는 그럼 인정이 안 된다는 건 너무 부당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엄격하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성을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을 해라라고 네. 대법원이 판단을 내려준 거죠. 예. 그 뭐 대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당연한 거건데. 당연한 거죠. 근로복지공단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입장을 냈어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대법원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도 이거를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법적인 판단 자체를 이제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뭐 항소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요. 네. 사실 간호사들이 그 3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3교대 근무는 제가 봤을 때 정말 한 달 단위로 근무 한 달 단위로 나오기도 하고 뭐 보름 단위로 나오기도 하는데 너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거 보통 체력 갖고도 힘들어요. 그거. 그러니까요. 네. 지금 심지어 지금 코로나19에 맞서서 지금 최전선에서 굉장히 힘써주시는 분들인데 지금 근로 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산업재해가 인정된다 안 된다 이런 다툼을 할 때가 아니고 대법원이 판단을 잘 해줬다고 생각 들어요. 네. 그 산재보험 관련해서 이거 인정받기에 상당히 좀 우리나라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지만 겨우 네. 받는다고 하는데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게. 그러니까요. 이게 역학조사를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야지만 사실 이분들이 처음 산재보험 신청을 한 게 2012년도예요.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 산재 인정이 된 유산된 분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최초가 산재 인정이 된 것도 2년 뒤거든요. 사실 2년 동안은 뭐 이게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보험금 지급 혜택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고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곧 개원을 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뿐 아니라 뭐 노동법 관련해서 좀 우리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도 많이 나오는데 어떤 개선들이 좀 있으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행 모성보호라는 것이 네. 지금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이게 많이 홍보도 되지 않고 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반이 있다면은 뭐 육아휴직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법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좀 더 확대해서 보호해 줄 것은 좀 보호하고 이런 식으로 국회가 더 나서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별밤님. 이번 태아 산재 판결에 크게 공감합니다. 10년 동안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간호사분들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라는 의견도 좀 주셨네요. 신유진 변호사와 시사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초중등 중등 교육 공무원이 교사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이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걸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이게 이제 이런 판결이 났다고 해서 교사가 바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정당 및 정치 단체라고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의견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총 9분이세요. 네. 근데 세 분이 이렇게 딱 나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세 분은 정당도 가입하게 해주자. 더 적극적으로. 네. 왜냐하면 대학 교원들은 가입이 되는데 왜 초등등 교원들은 가입이 안 되냐. 대학 교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데 네. 초중등 교사만 가입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는 거는 가능하게 해주자. 네. 뭐 사실은 교육 활동에서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 의견을 표력하지 않으면 이거는 상관없지 않겠냐라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인 인정. 네, 적극적인 인정. 예. 그런데 또 세 분은 정당은커녕 정치 단체도 아예 안 된다.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가자. 예. 라는 분이 세 분이 계셨고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 안 된다. 네. 예. 그래서 어떠한 단체, 정치적 단체 가입도 안 된다. 현행대로 가자. 근데 세 분은 정당은 안 되지만 네. 그 정치적 단체라는 게 사실 좀 모호하기도 하다. 네. 불명확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최초에 가입했던 어떤 단체가 처음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지 않았지만 후에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뭐 반대하는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단체 가입 자체가 불법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너무 커진다. 네. 정치 단체 무조건적인 가입 뭐 금지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나뉘니까 이제 정당은 안 되고 정치 단체는 그 표현이 모호하다고 해서 이제 위헌 결정이 난 거죠. 네. 정리를 하면 정당 가입은 할 수 없고 네. 정치 단체는 가입할 수 있게끔 된 겁니다. 네. 정치 단체라는 게 어디까지가 정치 단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 정치 활동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걸 정의를 내리자면 예.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민주 시민이 하는 모든 활동이 정치 활동이다 사실은. 네. 그다음에 이 표현이 불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단체는 가입할 수 없다라고 열거를 하든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지. 네. 이 지금 정치 단체
정치 활동 금지 이 자체 너무 표현이 크다. 왜냐하면 그 교사가 직무직위를 이용해서 어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정치 활동을 하는 건 안 돼요. 학교에서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도 안 돼요. 그렇죠. 그거 하나만 안 될 수 있죠. 예. 네, 그렇지만 개인적인 활동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거는 이건 과도하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환경 활동을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문화 여러 예술 관련된 단체들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특정 성향이나 특정 이슈가 불거질 때는 정치 단체로 규정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문화 예술 부분의 단체였지만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지 반대를 표현하는 자체가 예.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금 헌재가 지금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럼 너무 모호하다 현재로서는. 네. 그럼 이거 법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그 직무 관련성과 그 지위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학부모라든지 뭐 학교 활동에 그런 정치적인 표현을 하는 건 안 되지만 그 외에 정치 활동 자체가 전면적으로 개인적인 시간을 들여서 주말에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집회에 참석한다든지 그런 거는 가능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 개정을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이런 거는 안 돼라는 것보다도 이건 해도 되는데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좀 바꾸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너무 광범위하고 또 많은 이럴 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법에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명확성 원칙을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있고 지금 이 사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그 대학 교원은 되고 중등 교원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왜 그랬던 거예요? 그건 아무래도 대학 교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하는 이제 학생들이 성인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고 교원들이 상대하는 학생들은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미성년 학생들에게 아무래도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그 표현의 자유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이들의 수업권에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 때문인 거죠. 사실 이것도 법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라든지 그 직무 관련성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정치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정당 가입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법적인 판단인 거고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사분들의 의견도 좀 많이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법 개정이 이제 앞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법정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4월 30일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